청취자 여러분들, 낯익은 얼굴들은 물론이고 낯설은 얼굴까지도 젊은 학자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시 모건 선생 후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어진 제목은 사실상 모건 선생과 관련은 있지만은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모건 선생은 오늘날 어떻게 배우고 그분의 사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관련이 있다고 좀 하겠습니다만은 듣는 분 나름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유학 사상입니다. 유학 사상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흘러간 옛 사상이지 오늘날 다시 운운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 의문을 품으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활용할 요소를 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는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근거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작업에서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유교 사상을 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까닭은 유교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전통 사상 중에 하나로서 저희들에게 적잖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의 보편성이 뚜렷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믿음. 그 다음에는 그 믿음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사실상 유교는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굴곡에 따라서 그 자체가 변경하고 변천하면서 그 자체 변천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여 년에서부터 유교가 지금까지 잔존하고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점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유교 사상 자체가 역사적으로 크게 변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시기에 큰 변천을 했다고 할 수 있고 근대화 이후에도 또 그런 변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천은 본원유학, 공자맹자의 본원유학 사상이 성리학으로 변천된 것입니다. 성리학으로 변천된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원래 성리학이 발흥한 것은 중국의 당나라 말기 송나라 시대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고려시대 12세기 13세기입니다. 발흥한 것으로 말하면 그렇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발흥하게 됐느냐? 다 아시다시피 당나라 시대는 중국 불교라고 할 만큼 인도 불교 색채를 벗어나서 불교가 한 시대를 휩쓸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승불교 중에 얼마나 파벌이 많고 얼마나 이론이 정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들이 다 당나라 시대 때 중국인들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학은 자연히 그 시대 사상으로서 역할을 해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유학자들이 자 이거 인도에서 들어온 사상이 우리 사상을 또 밀치고 저야단을 치네.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자기 성찰을 한 끝에 불교를 이제 비판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불교의 사찰에 대한 비리를 낱낱이 들춰내기 시작하고 승려들의 행동이 부도덕하고 부패된 행동들을 낱낱이 뒤져서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불교를 배척하려고 해서 배척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학자들은 옳지 이것 가지고 보면 다 안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불교 사상은 철학 사상이 대단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본원유학 안에 철학 요소는 담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크게 드러내거나 체계화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사성제설이니 인연열기설이니 뭐 법계설이니 수많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자, 맹자, 우리 선현들 사상 뒤져봤자 이 대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반성을 하고 경전을 뒤져보고 나서 거기에서 규영에서부터 뭐 사서 이건 오경에서 모두 다 뒤져가지고 태극, 천명, 이기설, 사단칠정설 이런 것들을 발굴해냈습니다. 발굴해내서 본원유학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우리 유학계에도 불교 못지않게 이런 형이상학이 있다 하고서 이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수준의 유학사상이 올랐다고 해서 불교가 금방 밀려나가게 했습니까? 자, 한 단계 더 넘어서 불교보다 유학의 장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장점이라는 것은 불교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소홀히 하고 돌보지 않는 것에 반해서 유학의 경우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생활을 충실히 하는, 말하자면은 충효 사상을 비롯한 삼강 오륜이라든지 특히 오륜 사상이 있는가 하면은 일상생활을 이끌어가게 하는 질서 있게 규율적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예서상이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자, 봐라. 불교에 이런 것이 있느냐?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 해서 그때부터 이런 윤리도덕이라든지 예사상이라든지 이걸 가지고서 불교를 압박하다시피 배척합니다. 고려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세기에서부터 13세기에 이르러가지고 그 시대의 유런이라든지 임춘이라든지 혹은 이규호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불교를 중국에서 배척하듯이 똑같이 배척을 하면서 이론도 철학적인 이론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널리 발표가 되지 않아서 상식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똑같이 고려에서도 그런 것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그거야 그 당시 송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는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던 판에 이어서 안유라고도 부르죠. 이분이 원나라 연경에서 주자가 정리한 성리학을 제대로 정리한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전입합니다. 이래서 그 뒤에 이재현 선생이라든지 혹은 그 밑에서 모건 선생이라든지 모건이 성균관장으로서 우리나라 유학계를 이끌 때 정몽주라든지 길재라든지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을 길르다시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 중에서도 가장 불교를 앞장서서 배척하고 한 학자가
이성계와 더불어 역성혁명을 했던 주역인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불시잡변 등을 써가지고 지으면서 거기에서 불교를 배척하는 그 마당에서 유학은 봐라, 이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성리학이야말로, 유학이야말로 실질적인 학문, 실용적인 학문, 실리적인 학문이라는 뜻에서 실학이다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이래서 성리학은 실학화한 것을 내세우면서 조선시대 때에서부터 한 200년을 이끌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새로 유학이 변천한 양상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시대가 흘러가면은 시대 사상의 역할을 한 사상은 결국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마련입니다. 왜? 시대 환경이 변하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사실상 16세기가 되면은 유학은 율곡 이 선생이 얘기하듯이 이제 조선조가 200년을 지나서 조선조는 이제 쇠퇴기로 들어간다. 경장을 하지 않으면, 소위 개혁을 이 방면 저 방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역설하면서 경장서를 수없이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채택이 돼서 실현된 게 없습니다. 결국은 점점 쇠망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됩니다. 상황 악화됨에 따라서 성리학에 대해서도 이제 성리학을 못 믿겠는데 성리학이 통치사상 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회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 회의심을 나타내면서 제일 먼저 주자학이라고 일컬었던 성리학 설을, 이론을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반박한 학자들이 나옵니다. 윤유, 박세당 이분들이죠. 그분들은 사실상 역사에서 자기 목숨하고 주자학으로 알려졌던 성리학으로 바꾼 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뒤따라오는 학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성리학 비판에 나서고 어떻게 하면 성리학의 대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또 사상을 만들 수 있는가, 유학의 자기 변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궁리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 방법론에서부터 이제 유학 방법을 달리합니다. 첫째, 성리학자들은 소위 경전연구 이해의 것은 모두 잡된 것이라는 뜻에서 잡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수관 같은 이제 초기 실학자들이 잡학은 바꿔 말하면 박학이다. 넓은 박자 박학인데, 박학은 이미 성현들께서부터 학문 방법의 하나로 중요시한 거다. 다 아시죠? 신사, 농변, 이 박학. 그걸 이제 되면서 성현들이 이미 중요시한 걸 왜 경시하느냐 하면서 이루는 것이 백과전서식의 학문입니다. 5만 가지 현실에 대한 것들을 다 엮어서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걸친 적폐, 폐당 이것들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것들은 지법요소를 비롯해서 반계, 수록, 성호, 이게 성호사설, 이제
말도 빨리빨리 안 나오네. 시간이 급하다. 어쨌든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뒤 내려오면은 다산 정약용에 의해서 사실상 경세율표, 목민심서, 혹은 금음심서, 이것들이 정말 백과전선 못지않게 또 다방면에 걸친 개혁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이네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후기 실학자들의 개혁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경세치용, 주로 토지제라든지 세제라든지 과거제라든지 하는 이런 현실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치중하는 경세치용의 경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북학자들이 나옵니다. 북학이라는 것은 청나라 학문을 배우자는 겁니다. 청나라 문물을 배우자는 것이 북학인데, 그걸 이름을 돌려쳐서 북학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임금으로부터 모두 아주 치욕을 당하는 원수의 나라가 됐으니까 청나라 학문을 배우자 했다가는 이게 반응이 나쁘고 치료를 거둘 수가 없는 걸 깨닫고, 맹자가 얘기한 북쪽 오랑캐에서 배우더라도 좋은 걸 가지고 북학이라고 했던 예를 빌어서 슬그머니 북학이라는 이름으로 박제가가 북학을 지었죠. 그래가지고 그네들은 홍대영, 박지원, 박제가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상업이니 공업이니 이런 것을 천시만 하지 말고 좀 배우자. 배워야 제대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고 나라도 강해진다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사실상의 산업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사상을 전개한단 말씀이야. 심지어 박지원 같은 사람은 자기도 양반이면서 양반전을 써가지고 양반들의 무능함, 부패된 거, 이런 이중적인 인격, 있던 약점들을 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자기 반성을 하도록 합니다. 허생전을 지어가지고서는 상업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합니다. 이래서 박지원이 실학 자체에 대한 후기 실학입니다만은 실학 자체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야, 유학 자체가 선비의 학인데 선비의 가르침인데, 이 선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 그 선비의 사상도 연구해야지만은 사농공상 전체에 대한 학문이래야 한다 하는 일종의 데피니션, 정의를 내립니다. 이래서 성리학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사실상 사상계에서 젊은 신진학자들에 의해서 유학계에는 새바람이 불었고, 그게 경세치용과 이용 후생의 새바람이었습니다. 상공업을 더 중요시하자 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새바람이었는데, 이게 또 실현이 됐습니까? 지도층에 의해서 실현이 안 됐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상 이 19세기에 일련의 국학자들, 새로 나오는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이자 또 국학
학자이다, 언론인이다 하는 이런 분들이 그 일제치하에서 강점기에서 후기실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은 강조하다가 그분들은 독립운동하기에 바빠가지고 더 이상 깊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자, 저러다가 19세기로 넘어왔을 때, 그 당시도 벌써 그분들이 있을 때 19세기입니다만은 19세기의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시계가 어떻게 되나? 10분 정도. 마무리해야겠다 그럼. 천천히 하세요. 10분 남았어요. 생각이 잘 안 나네 또. 이제 강연 못 해먹겠네. 이 나이 90도 안 됐는데 이래서 어떻게? 자, 그것도 절미하고 20세기로 넘어옵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은 유학의 중요한 덕목들, 유교 사상에서 대단히 생활 요목으로 중요시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제 구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농본국이 가진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 농본국이 가진 장점을 들춰내느냐? 19세기에서부터 서구 강대국들이 아시아권, 유교권을 매우 경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 어쨌든 그런 것에 자극을 받고 이래가지고서 유학의 장점인 사상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근면, 성실, 협동, 증산에 관한 이런 것들을 들춰냅니다. 자, 왜 근면 성실이 나오느냐? 물론 유교 경전이라든지 서적을 찾으면은 효경이라든지 소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면할 것, 부진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때를 놓치면은 농사라는 것은 못 지으니까 부지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야. 그런 사상이 배어 있었어요. 또 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기다려야 가을에 새로운 또 곡식을 거두게 되니까 끈기 있게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게 되고 권장하게 돼요. 이런저러한 여건을, 또 홀로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협동으로 같이 지어야 한다. 심지어 다산의 경우는 여전제를 냈죠. 이래서 사실상 협동심을 발휘하도록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농업이라고 해서 앞을 내다보고 발전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금년보다 내년은 소득이 더 높고 많아지고 곡식을 많이 걷어들이고 할 것을 증산, 번영, 번성, 이것을 꾀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전을 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는 동력이고 동인이죠.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사하는 데다가 서구 열강하고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이런 점을 이제 철저히 구사해야 한다고 하는 각성이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50년대에 토지개혁이 일어나잖아요. 60년대에 통일부에 의한 자급자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또 산업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안정된 기반. 사실상 농민의 80%가 소작농이었던 처지에 100%를 자작농으로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역시 상공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안정된 사회 여건이
조성이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한국은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루는 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뭐 3마리의 용이라든지 4마리의 용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한국이 꼭 들어가도록 근대화에 급속도로 근대화를 이루는 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과 내일을 위해서는 유학은 어찌해야 할 거냐? 더 얘기할 수 있어요? 한 5분? 네. 예. 시간.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과거의 선례들로 봐서 시대에 따라서 개혁이 일어났던 걸 생각하면은 무엇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상태가 그 모양이 아니에요. 모두 뭐 60년대에 150불짜리가 단군 이래의 최대 호합한 부를 누리게 되니까 나태해지고 애해지고 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태도를 빨리 버리고 역시 근명성실했던 끈기 있게 발전을 지향하는 이 정신을 다시 살려가면서 오늘날의 위기가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4차 산업사회로 진입했습니다마는 또 겉보기에는 물론 아주 눈부시게 발전된 과학기술 문명이 있어요. 그거는 특히 인지과학에 의해서 뭐 로봇가 만들어진다든지 혹은 유전자 과학이 발달돼서 유전자 조작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인간을 위해서 좋기만 한 거냐? 유전자 조작, 가오질 하나 잘못했다가는 병을 고치는 장점이 있지만은 평생 불구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윤리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 거 하면은 로봇 그 급속도로 연산을 하는 계산을 해내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것이 자의식을 갖고 자기 성찰을 할 때는 인간의 명령을 언제까지나 복종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저들을 로봇을 위해서. 더군다나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로봇을 이용해서 전쟁을 한다.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오늘날 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비극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느냐? 역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인본 사상, 새로운 휴머니즘이 일어나야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우리 유학을 뒤지기면은 공자서부터가 그 인의 사상을 얘기했는데 인의 사상이라는 거, 인이라는 게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애인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어서 또 얘기를 다 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요소가 바로 오늘날 새롭게 인존 사상, 인간 존중 사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휴머니즘 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젊은 학자들은 여기 와 있는 학자들은 특히 젊은 학자 대학원생들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서 새로운 휴머니즘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